새벽 3시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 58살이 된 몸으로 혼자 백포기 김장을 끝냈습니다. 코피를 닦아내며 거실로 들어선 제게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집안에 냄새 진동하니 내 친정으로 꺼져라. 꼴도 보기 싫다. 33년 동안 꾹꾹 눌러온 인내가 단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쌌고 그날 이후 휴대폰에 99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혔습니다.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는 말, 이제는 믿기로 했습니다. 제 빈자리가 재앙이 된 그 집 이야기.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것으로 소중한 곳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3월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어요. 안동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원룸, 제가 2달 전에 얻은 이 방이에요. 7평짜리 작은 공간이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넓은 곳이에요. 왜냐고요? 이 안에는 저밖에 없거든요. 저를 가두는 사람도, 저한테 잔소리하는 사람도, 저를 부려먹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저 혼자 오로지 저만의 공간이에요. 지금 제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어요. 믹스커피예요. 비싼 원두커피 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마트에서 100개들이 한 봉지에 8,900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33년 동안 커피 한 잔 마음대로 못 마셨거든요. 시어머니가 커피 냄새 싫다고 하셔서요. 당뇨 환자한테 카페인이 안 좋다나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몰래 부엌에서 후다닥 마시곤 했어요. 그것도 하루에 한 잔이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 잔, 오후에 또 한 잔, 하루에 3잔씩 마셔요.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안 마시고 싶으면 안 마시고 그게 이렇게 행복한 건 줄 몰랐어요. 커피 한 잔의 자유가 이렇게 달콤한 건 줄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들려주고 싶다고요. 33년 동안 겪은 일들, 시집살이의 고통, 그리고 마침내 그 집을 나오기까지의 여정. 저처럼 참고 견디면서 사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았어요. 그분들한테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2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이름조차 잊고 살았어요. 강명자, 이 3글자가 제 이름인데 33년 동안 이 이름으로 불린 적이 거의 없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야, 너, 명자 엄마 였고요. 남편한테는 여보, 당신, 가끔은 그냥 야였어요. 아들한테만 엄마였죠. 누구도 저를 명자씨라고, 명자님이라고 불러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였을 뿐이에요. 강명자라는 사람은 1993년 결혼식 날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월세방 계약서에 강명자라고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썼을 때 손이 떨렸어요. 33년 만에 제 이름으로 뭔가를 한 거였거든요.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도 강명자, 님 맞으시죠? 하고 물어보는데 그 말이 어찌나 생소하던지요. 네, 맞아요. 저 강명자 맞아요. 그 대답을 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1993년 25살의 봄, 안동에서 서울로 시집 온 그날부터 2026년 1월 마침내 그 집을 걸어 나온 그날까지 33년의 세월이 담긴 이야기예요. 행복했던 날보다 힘들었던 날이 훨씬 많았어요. 웃었던 기억보다 울던 기억이 더 선명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길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이야기하자면 좀 길 텐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에 닿아서 그분도 저처럼 용기를 내실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럼 33년 전 그 봄날로 돌아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58살이 된 강명자라고 합니다.
한때는 분필을 잡고 아이들 앞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불리는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오늘 제 이야기를 꺼내려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33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아서요. 1993년 봄이었어요. 25살 꽃다운 나이라고들 했죠. 안동 종갓집 셋째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예의범절 교육을 철저히 받고 자랐습니다. 대학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하자마자 고향 안동의 한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수업하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1교시 국어 시간에 동화책을 읽어주면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던 게 지금도 생생해요. 저는 평생 선생님으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건 참 알 수 없더라고요. 그해 설날 친척 어른의 소개로 서울에서 온 박진수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서울 본사 근무하는 대기업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반듯했어요. 무엇보다 저한테 참 다정하게 대해줬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꽃다발을 들고 왔고 제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여 들어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죠. 그게 연애할 때만 그런 거라는 걸 왜 몰랐을까요? 석 달 만에 결혼이 결정됐어요. 양가 어른들이 급하게 추진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조말순 여사님이 서울에서 안동까지 직접 내려오셨는데 그때의 첫인상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검은색 한복을 입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우리 집 대청마루에 앉으셨는데 눈빛이 어찌나 차가운지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친정어머니가 직접 담근 식혜를 대접했는데 한 모금 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기는 한데 뒷맛이 좀 텁텁하네. 서울에서는 이런 거 안 해요. 친정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습니다. 저는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짐작했어야 했는데 결혼에 들떠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게 제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결혼식은 1993년 4월 17일 서울 시내 한 예식장에서 올렸어요. 하객이 300명 넘게 왔는데 신부 측 하객은 고작 50명이었습니다. 안동에서 서울까지 올라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양가 하객 수가 맞지 않는다고 예식 내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 로드를 걸을 때도 축하해 주시기는커녕 팔짱을 끼고 입술을 꾹 다물고 계셨습니다.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 저는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어요. 신혼여행도 없이 바로 시댁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신혼여행은 사치라며 반대하셨거든요. 서울 성북구의 낡은 2층 양옥집, 시부모님이 40년 넘게 사신 그 집에 저는 며느리로 들어갔어요.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기상, 6시 아침 식사 준비, 7시 시아버지 출근 배웅, 8시 청소 시작. 점심은 11시 30분에 차려야 했고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상을 올려야 했어요. 1분이라도 늦으면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습니다. 결혼 2주 만에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시더니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자야, 학교 그만둬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시 저는 아직 안동초등학교에 휴직계를 내고 서울로 올라온 상태였거든요. 복직 날짜가 한 달 뒤로 잡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교대 나와서 7년을 공부했는데요. 여자가 밖으로 돌면 집안이 망해. 우리 진수 밥은 누가 차려주고 내 당뇨식 식단은 누가 챙기냐? 종갓집 딸이라면서 그런 것도 몰라? 저는 남편한테 달려갔어요. 제발 어머니를 설득해달라고. 저한테 교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지 않냐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TV 리모컨을 돌리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말이 맞아. 애 낳고 살림하다 보면 어차피 그만둘 거잖아. 빨리 정리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연애할 때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어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래도 안동 종갓집에서 배운 건 순종이었습니다. 어른 말씀은 거역하면 안 된다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평생 들어왔으니까요. 결국 저는 1993년 5월 15일 결혼 한 달 만에 교직을 그만뒀습니다. 7년 동안 꿈꿔왔던 선생님의 삶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어요. 사직서를 쓸 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강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박진수 씨의 아내, 조말순 여사의 며느리, 이름 없는 그림자가 됐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당뇨식단을 차렸습니다. 당뇨에 좋다는 잡곡밥, 나물, 반찬 서너 가지, 된장국은 싱겁게, 시어머니는 제가 차린 밥을 드시면서 한 번도 맛있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싱겁다, 짜다, 질기다, 물렀다. 33년 동안 그 잔소리를 하루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속이 상했는데 나중엔 무덤덤해지더라고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였어요. 제 감정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1995년에 아들 준혁이를 낳았어요. 진통이 18시간이나 계속됐는데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야 잠깐 들르셔서 손자 얼굴만 보시고 가셨어요. 저한테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품 안에 안긴 따뜻한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 다짐이 저를 33년 동안 그 집에 묶어둔 족쇄가 됐던 것 같아요. 세월이 참 빨리 흘렀어요. 아니, 빨리 흘렀다기보다는 똑같은 하루가 무한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10년이 지나 있더라고요. 1993년에 시집와서 2003년이 됐을 때 저는 35살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이마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등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슬슬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눈에는 제가 여전히 25 새댁으로 보이셨나 봐요. 요구하시는 건 점점 많아지고 인정해주는 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 10년 동안 제가 한 일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어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당뇨식단, 시아버지 고혈압 식단, 남편 일반식, 아들 준혁이 도시락까지. 네 사람 입맛이 다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싱거운 걸 드셔야 했고 시아버지는 고기를 좋아하셨고 남편은 매운 걸 즐겼고 아들은 편식이 심했습니다. 저는 매끼 4가지 다른 상을 차렸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서 살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설날과 추석 1년에 2번 찾아오는 그날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시댁 친척이 27명이었거든요. 시어머니 형제분들 가족, 시아버지 쪽 친척까지 다 모이면 밥상을 3번에 나눠 차려야 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고 잡채를 볶고 명절 3일 동안 저는 하루에 2시간도 못 잤어요. 손이 갈라져서 피가 났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친척들이 돌아가실 때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올해 음식 좀 짜네. 작년보다 양이 줄은 것 같아. 형수님, 전이 좀 탔어요. 칭찬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3일 밤낮을 고생해도 돌아오는 건 불만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제 흉을 보시기도 했습니다. 손이 느리다, 눈치가 없다, 안동에서 와서 서울 음식 맛을 모른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어야 했어요. 화를 내면 버릇없는 며느리가 되니까요. 2005년 여름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3개월을 입원하셨는데 간병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다닌다고 못 왔고 시어머니는 당뇨 환자라 병원에 오래 계시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저는 낮에 집안일을 하고 밤에 병원으로 가서 새벽까지 시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버티다 보니 몸무게가 7kg이나 빠졌어요. 얼굴이 헬쓱해져서 거울을 보기가 싫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왼쪽 팔다리가 불편해지셨어요. 그때부터 제 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아버지 재활 운동을 도와드렸어요.
팔을 주무르고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하고 부축해서 복도를 걷게 해드렸습니다. 2008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3년 동안 그 일가를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장례식 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제대로 간병했으면 우리 영감이 더 오래 사셨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장례식장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제 몸을 갈아 넣었는데 돌아오는 건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아들 준혁이가 아직 중학생이었거든요. 엄마가 없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 그 생각에 발이 묶였습니다. 2010년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친정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으신 지 2달 만이었습니다. 안동 친정집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달려가려고 짐을 쌌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대문을 막아 서시더라고요. 지금 가면 안 돼. 내일이 시아버지 3년 제삿날이야. 제사 지내고 가라. 어머니, 친정아버지가 위독하세요. 지금 안 가면 마지막을 못 봐요. 시아버지 제사가 먼저야. 친정아버지는 돌아가셔도 장례가 3일이잖아. 제사 지내고 가도 늦지 않아. 저는 그날 밤 시아버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계속 났지만 전을 부치고 탕을 끓였어요. 새벽 2시에 제사가 끝나고 저는 새벽 4시 첫 버스를 타고 안동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친정아버지는 제가 도착하기 2시간 전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자야 하고 제 이름을 부르셨다더라고요. 저는 그 목소리를 영원히 듣지 못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너를 찾았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장례식장 마루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왜 제사 따위 때문에 아버지 임종을 못 봤을까? 왜 시어머니 말을 거역하지 못했을까? 그 후회가 지금까지 가슴에 모처럼 박혀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친정일 빨리 끝내고 왔네 라고만 하셨어요. 위로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좀 달라졌어요. 아니 달라졌다기보다 무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6시 기상, 아침 준비, 청소, 빨래, 점심 준비, 장보기, 저녁 준비, 설거지, 지침, 똑같은 하루가 끝없이 반복됐어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하지만 그 생각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면 또 일어나서 밥을 해야 했으니까요. 2015년쯤이었나? 그때 아들 준혁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드디어 제 짐 하나가 줄었구나 싶었는데 2019년에 준혁이가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준혁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장인어른 댁에서 명절 보내야 해서 이번 추석은 뭐다. 미안해. 아들마저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준혁이는 제가 겪은 일을 자기 아내한테 시키지 않는 거니까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제 며느리는 저처럼 살지 않을 테니까요. 2020년 제가 52살이 되던 해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MRI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술까지는 아닌데 무거운 거 들면 안 되고 오래 서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 진단서를 시어머니께 보여드렸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허리 아픈 게 어디 너 하나야? 다들 아프면서 산다. 엄살 부리지 말고 저녁이나 해라. 그날 저는 진단서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허리에 파스 3장을 붙이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또 5년이 흘렀어요. 제 허리는 점점 더 휘어갔고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그 일이 터졌습니다. 2025년 11월 중순이었어요. 매년 하던 대로 김장을 했습니다. 배추 100포기, 저 혼자서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고 아들 준혁이는 처가 식구들이랑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거들 생각이 없으셨고요. 83세 노인한테 김장을 시킬 순 없으니 그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58살이 된 며느리가 허리 디스크가 있는 몸으로 백포기를 혼자 하는 건 괜찮은 건지 그건 아무도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이틀 밤낮을 매달렸어요. 베란다에서 배추를 절이고 물을 채 썰고 각과 쪽파를 다듬었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어요. 양푼에 손을 담그면 고춧가루 때문에 따끔따끔 쑤셨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아서 중간중간 진통제를 먹었어요. 하루에 3알씩 이틀 동안 6알을 삼켰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김치통 25개를 다용도실에 차곡차곡 쌓아뒀어요. 시어머니께서 한 통 드셔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올해 김치는 그럭저럭 먹을만 하네. 그 말이 시어머니한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올해 김장은 무사히 넘겼구나. 이제 설까지는 편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한 달 뒤에 알게 됐습니다. 2026년 1월 2일이었어요. 새해 첫날 떡국을 끓여드리고 둘째 날 아침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더니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명자야, 김장 다시 해야겠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 달 전에 100포기나 담궜는데 무슨 말씀이신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왜요? 맛있게 잘 드셨잖아요. 아니, 며칠 전부터 김치가 물러. 젓갈을 잘못 넣었나? 맛이 이상해. 손님 오면 이런 김치 내놓겠냐? 저는 다용도실에 가서 김치를 확인해 봤어요. 제가 먹어보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잘 익어서 오히려 맛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입맛에는 안 맞으셨나 봐요. 아니면 그냥 트집을 잡으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33년을 같이 살아도 시어머니 속마음은 알 수가 없었어요. 요즘 겨울 배추가 달다더라. 아들네랑 친척들한테 나눠줄 것도 있고 딱 100포기만 더 하자. 100포기요. 50포기도 이틀 밤낮 걸렸는데 100포기면 나흘을 좋게 걸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허리는 한 달 전 김장 후유증으로 아직도 아팠어요. 매일 밤 파스를 3장씩 붙이고 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했는데 배추 100포기면 무게가 얼마겠어요? 배추 한 포기가 3kg이라 치면 300kg이에요. 거기에 무, 파, 갓, 고춧가루, 젓갈까지 합하면 500kg이 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요.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냐? 나도 80 넘어서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김장 못하겠다고 대드는 거냐? 대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몸 상태를 말씀드린 건데 시어머니 귀에는 그게 대드는 걸로 들리셨나 봅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33년 동안 길들여진 습관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도움을 청해봤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김장 도와줄 수 있어? 배추가 100포기라서 혼자 하기 힘들어요. 이번 주말? 토요일에 부장님이랑 골프 약속 있어. 일요일은 동창 모임이고 당신 혼자서 하면 안 돼? 저는 아들한테도 전화를 해봤어요. 준혁이 엄마 좀 도와줄 수 있니? 그랬더니 아들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처가 식구들이랑 1월 3일부터 10일 태국 여행을 간다고요. 비행기 표도 다 끊었고 호텔도 예약했대요. 취소하면 위약금이 2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 잘 알았다. 다녀와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결국 1월 3일 새벽 저 혼자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영하 10도, 그해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어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배추를 나르는데 손이 꽁꽁 얼었습니다. 두꺼운 장갑을 껴도 소용이 없었어요. 손가락 끝이 감각이 없어져서 배추를 놓칠 뻔했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데만 하루가 꼬박 걸렸어요. 대야 10개에 배추를 담그고 굵은 소금을 뿌리고 물을 부었습니다. 중간중간 배추를 뒤집어줘야 해서 2시간마다 베란다를 들락거렸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절이기가 끝났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똑바로 설 수가 없었어요. 허리를 손으로 잡고 기역자로 구부정하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을 지나는데 시어머니가 소파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TV를 보면서 귤을 까드시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추 다 절였어?
내일 양념 버무릴 때 고춧가루 넉넉히 넣어라. 작년 건 덜 매웠어.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는데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통제를 2알 먹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 또 이 고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는 줄도 모르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고춧가루 10kg, 까나리 액젓 5kg, 새우젓 3kg, 찹쌀풀 5kg, 마늘 3kg, 생강 1kg, 재료 무게만 합쳐도 27g이었어요. 그걸 대야에 놓고 버무리는데 팔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고춧가루가 날려서 눈이 따갑고 코가 메었어요. 재채기를 하면 허리에 통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잔소리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1분 단위로 베란다에 나오셔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고춧가루가 덜 풀렸네? 젓갈을 더 넣어야지. 찹쌀풀이 너무 묽어. 저는 네네 하고 대답하면서 손을 움직였습니다. 화가 나는데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33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시어머니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된다고, 그게 며느리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 금이 사흘 뒤에 완전히 깨져버릴 줄은요. 1월 4일, 5일 이틀 밤낮 꼬박 버무렸어요.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양념을 바르고 겉잎으로 감싸고 김치통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단순한 작업 같지만 100포기면 이야기가 달라요. 한 포기에 3분씩만 잡아도 300분, 5시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 포기에 5분 넘게 걸렸습니다. 양념을 속속들이 발라야 하니까요. 겉잎 사이사이 줄기 밑동까지 꼼꼼하게요. 손등이 고춧가루 독에 벌겋게 부어올랐어요. 고무장갑을 꼈는데도 양념이 스며들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쓰라렸어요. 물에 손을 담그면 따끔따끔 아팠습니다. 허리는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앉아서 일하면 허리가 아프고 서서 일하면 다리가 아팠습니다. 어떤 자세로도 편할 수가 없었어요. 1월 5일 새벽 3시쯤이었어요. 마지막 배추 10포기가 남았을 때 갑자기 코에서 뭔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등으로 닦아보니 빨간 피가 묻어 있었어요. 코피가 터진 거예요.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봐요. 저는 휴지를 코에 틀어막고 계속 버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멈추면 내일 또 시어머니한테 잔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새벽 5시 마침내 마지막 김치통 뚜껑을 닫았어요. 김치통 30개가 다용도실에 빼곡히 쌓였습니다. 한 달 전에 담근 25개까지 합치면 총 55개, 김치만 150kg이 넘었어요. 저는 다용도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허리는 꺾어질 듯 같았고 코에는 아직도 피냄새가 났어요. 그때 휴지를 빼서 보니까 코피가 아직 멈추지 않았더라고요. 새하얀 휴지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휴지를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58살이 된 사람이, 허리 디스크도 있는 사람이 왜 혼자서 백포기 김장을 하고 있지? 왜 남편은 골프 치러 가고, 왜 아들은 해외여행 가고, 왜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귤을 까시는데 왜 나만 여기서 피를 흘리고 있지? 30분쯤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니까 시어머니가 벌써 일어나 계시더라고요. 새벽 6시에 TV를 켜고 아침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했어? 네, 어머니 방금 끝났습니다. 고생했네. 근데 집안에 젓갈 냄새가 너무 진동해. 머리 아파 못 살겠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사흘 밤낮을 고생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냄새난다는 거였습니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33년을 살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우시면서 리모컨을 돌리셨어요. 채널을 이리저리 바꾸시다가 저를 홀깃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자야,
집안의 냄새도 빼고 너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으니까 너네 친정으로 꺼져서 며칠 쉬다 와라. 꼴도 보기 싫다. 꺼지라고요? 꼴도 보기 싫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피 흘려가며 김장을 했는데 냄새 난다고 꺼지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나왔어요. 잠옷바람으로 눈을 비비면서요. 시어머니 말씀을 들었는지 저를 보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말대로 얼른 가. 나 배고픈데 찌개나 좀 끓여놓고 가고. 그 순간이었어요. 제 안에 33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무엇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소리가 난 건 아닌데 제 가슴 속에서 분명히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고무줄이 탁 하고 튕겨나는 것처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그냥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구석에 있던 낡은 가방을 꺼냈어요.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싸주신 가방이었습니다. 33년 동안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어요. 가방 속에 속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양말 2켤레, 내복 1벌, 세면도구, 상비약, 그리고 서랍장 맨 아래 칸에 있던 사진첩을 꺼냈어요. 친정 식구들 사진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얼굴이 보였어요. 저는 그 사진첩을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니까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진짜 가려고? 찌개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었어요. 야, 찌개 안 끓여놓고 갈 거야? 아침에 뭐 먹으라고? 저는 그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자 영하의 공기가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시원했어요. 33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로, 제 의지로 그 문을 나서는 거였습니다. 야, 명자야, 어디 가는 거야? 언제 올 건데?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 아파트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33년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1층에 도착해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어요. 뒤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첫 버스를 탔어요.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해서 안동행 표를 끊었어요. 9시 30분 출발, 안동까지 3시간.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출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도 아니었어요. 33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걸 했다는 것, 그 떨림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창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저 집에 안 들어간다.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흘렀어요. 슬픈 눈물인지 홀가분한 눈물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동에 도착한 건 오후 1시쯤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리니까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서울보다 더 추웠어요. 영하 15도였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추위가 싫지 않았습니다. 고향 냄새가 났어요. 흙냄새, 나무 냄새, 어릴 적 뛰어놀던 그 냄새요.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갔어요. 친정어머니가 2020년에 돌아가신 뒤로 빈집이 된 곳이었습니다. 친정 큰오빠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가끔 와서 쉬어도 된다고 했거든요. 택시에서 내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더라고요. 겨울이라 다 말라 있었지만요. 마루에 올라 방문을 열었어요. 먼지 냄새가 확 났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여기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으니까요. 보일러를 켜고 이불을 꺼내 방에 깔았습니다. 냉기가 가시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어요. 저는 코트를 입은 채로 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전원을 껐어요. 아무하고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었어요. 그렇게 사흘을 잤어요. 중간에 일어나 물 마시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33년 동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는데
처음으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누워 있었어요. 아무도 밥 차리라고 안 했고 아무도 잔소리를 안 했습니다. 기가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 그게 이렇게 평화로운 건 줄 처음 알았습니다. 1월 8일 아침이었어요. 넷째 날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슬슬 현실을 마주해야겠다 싶어서 휴대폰을 전원을 켰어요. 화면이 켜지는데 5초, 10초 한참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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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알림 소리가 쏟아졌어요. 부재중 전화 99통, 문자 41통, 카카오톡 메시지 126개.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멍해졌어요. 99통이라니. 제가 33년을 살면서 시댁 식구들한테 받은 전화가 99통이나 될까요? 그런데 사흘 만에 99통이라니요. 저는 황당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한참을 화면만 쳐다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목록을 열어봤어요. 시어머니 50세통, 남편 38통, 아들 준혁이 8통, 시어머니가 제일 많이 전화하셨더라고요. 평소에는 저한테 직접 전화 한 번 안 하시는 분이요. 항상 남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번에는 직접 53번이나 전화를 하신 거예요. 문자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시어머니 문자가 제일 위에 있었어요. 명자야, 너 어디 있냐? 당장 전화해라. 야, 강명자, 지금 장난하냐?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명자야, 밥 어떻게 하는 거냐? 밥솥 버튼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빨리 전화해. 가스레인지가 안 켜진다. 어떻게 하는 거야? 빨리 와라. 명자야, 내가 말이 좀 심했다. 전화 좀 받아라.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밥솥 버튼을 모르신다고요? 가스레인지가 안 켜진다고요? 시어머니가 그 집에서 60년을 사셨는데 밥솥 버튼을 모르신다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모든 걸 다 해드렸으면 밥솥 버튼도 모르실까요? 저는 웃다가 울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 문자도 가관이었어요. 야, 어디야? 엄마가 밥 못 드셨어. 빨리 와. 세탁기 어떻게 돌리는 거야? 버튼이 왜 이렇게 많아? 반찬이 다 떨어졌어. 냉장고에 먹을 게 없다. 언제 와? 엄마 혈압 오르셨대. 너 때문이야. 당장 와. 명자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전화 좀 받아.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참 허탈했어요. 33년 동안 미안하다는 말 한 번 못 들었는데 사흘 굶으니까 미안하다고 하네요. 제가 없으니까 세탁기도 못 돌리고 밥도 못 해먹고 그제야 제 빈자리를 느끼는 거예요. 33년 동안 제가 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야 깨닫는 거죠. 아들 준혁이한테도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연락받았어. 무슨 일이야? 전화 좀 해줘. 엄마, 나 여행 중인데 걱정돼서 연락했어. 괜찮아? 답장 줘. 준혁이 문자를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아들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저는 준혁이한테만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괜찮다. 여행 잘 다녀와라. 나중에 얘기하자. 그렇게요. 그날 오후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왔어요. 또 안 받았어요. 세 번째 전화가 올 때 그냥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나 들어보려고요. 명자야, 나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안동 간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명자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도 반성하고 계셔. 제발 돌아와. 김장 100포기 다 버릴게.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버릴 테니까 제발 돌아와.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어요. 김장 100포기를 버린다고요? 제가 피 흘려가며 담근 김치를 버린다고요? 그게 사과예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참 예쁘더라고요. 33년 만에 처음으로 노을을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저녁 준비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앉아서 노을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건 줄 몰랐습니다. 1월 10일 남편이 안동까지 내려왔어요. 준혁이한테 물었는지 친정집 주소를 알아냈더라고요. 대문 밖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열어줄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냥 안 열어주기로 했어요. 명자야, 나야. 문 좀 열어줘. 얘기 좀 하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명자야, 제발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잖아. 얼굴만 보자. 제발 문 열어줘.
30분쯤 그렇게 사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문을 안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담장 너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명자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김장 100포기 다 버렸어. 엄마도 잘못했다고 하셔. 제발 집으로 돌아가자. 저는 그제야 방에서 나왔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앞까지 갔습니다. 문은 열지 않았어요. 담장 너머로 남편 얼굴이 보였습니다. 사흘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제가 매일 면도기 챙겨드렸거든요. 그것도 못하셨나 봐요. 저는 담장 너머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가 꺼지라고 해서 영원히 꺼져드린 거니까 이혼 서류나 기다려요.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는데 귀에 안 들어왔어요. 1시간쯤 있다가 밖을 내다보니 남편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하신 건 제가 시집 온 이후로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명자야, 나야, 어머니야.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더라고요. 그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풀이 죽은 것 같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명자야, 내가 말이 좀 심했다. 꺼지라고 한 거, 그거 그냥 한 소리야. 진심이 아니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시는 건 33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허탈했어요. 어머니 33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친정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못 갔어요. 허리가 끊어지게 아파도 김장 100포기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저한테 꺼지라고 하셨어요. 꼴도 보기 싫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그냥 한 소리예요? 저한테는 평생 잊히지 않는 말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한참 뒤에 그래 알았다 하시고 끊으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참 작게 들렸어요. 30년 넘게 무서워하던 그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2월이 됐어요. 저는 친정집에서 나와 안동 시내에 작은 월세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이에요. 크지 않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오고 조용하고 무엇보다 제 공간이란 게 좋았습니다. 58에 시작한 자취생활이 쉽지는 않았어요. 밥을 태우기도 하고 빨래를 잘못 돌려서 옷이 줄어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다 제 실수니까 괜찮았어요. 누가 잔소리를 안 하니까요. 실수를 해도 혼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요즘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아침에 눈이 떠지면 일어나요. 알람 없어요. 6시일 때도 있고 8시일 때도 있어요. 일어나서 커피를 내려 마셔요. 예전에는 시어머니 당뇨 때문에 커피도 마음대로 못 마셨거든요. 커피 냄새가 집안에 퍼지면 싫다고 하셨으니까요. 지금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셔요. 창가에 앉아서 천천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점심은 제가 먹고 싶은 걸 해 먹어요. 된장찌개가 먹고 싶으면 된장찌개, 라면이 먹고 싶으면 라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오후에 동네를 산책해요. 안동 시내가 참 예쁘더라고요. 울릉교도 가보고 하회마을도 가봤어요. 33년 동안 서울에만 갇혀 살다가 이제야 제 고향을 제대로 구경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전화하실 때마다 조심스러워지셨어요. 예전처럼 반말로 호통치시는 게 아니라 명자야 혹시 시간 좀 되니? 하고 물으세요. 격세지감이라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남편은 2주에 한 번씩 안동에 내려와요. 생활비 봉투 들고 와서 현관문 앞에 서성이다 가요. 저는 아직 만나주지 않고 있어요. 마음의 정리가 덜 됐거든요. 이혼할지 다시 돌아갈지 아직 결정 못했어요. 완벽한 해피엔딩도 아니고 당장 법적으로 남남이 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 적당한 거리가 주는 평화가 좋아요. 33년 동안 너무 가까이에서 숨이 막혔으니까 이제 좀 떨어져서 숨을 쉬고 싶어요. 지금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네요. 노을이 참 예뻐요. 33년 동안 저녁 준비한다고 한 번도 못 본 노을을 이제는 매일 봐요. 커피 한 잔 들고 창가에 앉아서요. 이게 행복이구나. 이제야 알겠어요. 58 제 인생은 이제 막 찬란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깎아 먹으면서 버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참는 게 미덕이라는 말에 속아서 정작 본인의 마음은 시퍼렇게 멍들게 놔두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33년을 바보같이 버틴 저도 결국 해냈어요. 나를 지키는 용기는 결코 죄도 불효도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 당신의 일상에 잔잔한 힘이 될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속 인물을 향한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더 가벼워지길 바라며 언제나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꽃피는 밤이었습니다.